3월 13일 목요일 류마티스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송영욱 내과 송영욱 원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오늘부터 방송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이제부터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시간은 또 오늘처럼 항상 오후 5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방송 일정이 조정된 첫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2주 만에 다시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저희가 찾아뵌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떠세요? 네, 네.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2주 만에 빨리 만나 뵌 적이 없는 만큼 또 이렇게 바쁘게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반응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서 특징과 원인 또 그리고 분류 기준과 진단 방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진단에 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장님께 들어볼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늘도 원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려볼까 합니다. 반응성 관절염은 결국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잠복기 안에 염증과 관련된 질환을 앓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알게 된다면 이 반응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뭐 장염 혹은 요도염 이런 게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런 장염과 요도염을 관절염으로 이어오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장염이나 요도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렸을 때 반응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거든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 네. 특히 이 반응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어떠냐면은 뭐 어떤 요도염이라든지 또는 방광염 또는 장염 이런 것들이 균에 의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때는 항생제를 반드시 쓰는 것이 나중에 우리 몸에서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의 확실한 임상적으로 염증, 염증이라는 것이 감염균에 의한 염증이죠. 그렇죠. 네. 장염의 경우는 살모넬라나 시겔라, 뭐 예르시니아 이런 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도염 같은 것은 클라미디아라든지 이런 균들이 감염이 되면 생기는 그런 관절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항생제를 적정한 기간을 써서 이것을 제거해주면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장염이나 요도염 같은 게 있을 때 어떠한 약을 처방해 주신지 사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방해 주시면 저희는 그 네, 약을 네. 받아 먹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장염이나 요도염 같은 경우 특히 장염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시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항생제를. 네. 또는 설사라든지 뭐 이런 장염이 있을 때 일반적인 장염에 대한 약을 써보고 반응이 없을 때 되게 항생제를 쓰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 요청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일단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지속된다든지 할 때는 네. 항생제를 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 질환에서 반응성 관절염에까지 가는 이 방식을 좀 예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좀 네,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또 질문이 올라와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섬섬옥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관절염 무릎 때문에 지속되는 통증의 경우에는 관절염 치료만 하면 확실히 낫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관절염 무릎의 경우 계속해서 아플 거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딱히 큰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통증을 치료를 하면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 그런 것을 질문을 이게 한 관절염이 거라. 결국 지속되는 통증이시라면 이게 네. 치료를 하면 확실히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 치료를 하더라도 어차피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치료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네.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 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물이 네. 차는 것이 활막염, 관절염 이런 것이 그 정의인데요. 관절이 아픈 것은 그냥 관절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관절통이 다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네. 관절염의 경우에는 다 관절통이 있긴 하지만 네. 그 관절통의 경우에는 관절염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뭐 관절을 과사용했다든지 또는 무릎을 다쳐서 무릎 안에 뭐 피가 고였다든지 그럴 때도 관절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절통이라 하고 관절염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관절 안에 있는 활막이 증식이 돼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절염이 일단 생기면은 치료를 하는 것이 진행을 막는다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염증에 대한 억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관절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성 관절염은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 무릎 같은데 또는 뭐 손가락 같은데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바이러스 감염은 4주 이내에 좋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래서 4주 이내에 좋아진다. 그러면 일종의 뭐 외상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4주가 일단 지나면 그것은 바이러스성이라든지 이렇게 금방 돌아오는 관절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 관절통과 관절염을 구분하는 게 먼저일 테고 또 관절염 중에서도 바이러스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이 조금은 그러면 달라질 수가 네, 있겠네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무릎에 관절통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무릎 관절 자체, 그러니까 뭐 어떤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뭐 그런 무릎 연골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무릎 주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하는 그 무릎 주위에 그 저맥락염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근육이 붙는 인대염이라든지 건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네, 실제 맞습니다. 관절염보다 네. 더 아마 빈도로 보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겠고 네. 아까 관절통이라면은 단순히 관절통인지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관절염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되게 관절 부위를 이렇게 눌러보면 통증이 오고요. 네. 그래서 그걸 관절염일 때면요. 네. 압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창이라고 해서 관절이 부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관절을 붓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진찰을 해볼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은 무릎에 이 무릎 안쪽 뼈 안쪽이 되게 원폭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이 네. 볼록 튀어나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관절에 물이 차서 네. 관절 삼출액에 의해서 물이 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원장님께서 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원장이 방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 잘 이렇게 새겨 보시면서 섬섬옥수님의 상황도 잘 네.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참 맞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건 당연히 맞고요.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 치료가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관절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관절염 치료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이면 이유가 뭔지를 그렇죠. 정확하게 네.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예후가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뭐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리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뭐 통풍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흔한 관절염이기는 한데 그런 관절염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뭐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치료를 우리가 관절에 물이 차 있고 관절이 아프고 뭐 움직일 때 관절 가동 범위를 할 때 아프고 이러면은 반드시 관절염 치료를 하는 것이 경과를 좋게 하고 합병증을 막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관절염의 그 원인을 알아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관절염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개선이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화되지 않는 것이 또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그런 경우도 측면도 있고요. 있잖아요. 네. 관절염도 그런 경우일까요? 네, 그럼요.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지금 네.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관절염에 만일 만성 관절염이라 하면 만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이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과를 밟아요. 네. 그러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경과를 밟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네. 지나면 좀 더 나빠지고 또 약간 좋아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연 그런 시기에 있을 때 네. 본인이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면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경우를 네. 우리가 많이 봅니다. 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약물 치료를 할 때 그럼 왜 이게 잘 안 듣느냐 하고 이제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호소하거나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대부분의 약물 치료가 한 2-3개월 정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네. 약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뭐 한 달, 2달 이 정도 한 2달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순서이고요. 뭐 그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달이나 3달 이렇게 지나면은 그 약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1주일, 2주일 썼는데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약을 먹었는데 왜 안 괜찮아지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실 수 있고 뭐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또 다 맞춰서 처방을 해 주시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또 치료가 되고 있는 경우일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또 그래서 한번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또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없다, 아니 증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병이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를 했는데도 경과가.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지금 자연 경과로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도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피크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병이 억제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염증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염증 지수 같은 것이 뭐 치료했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그런 경우는 병이 자꾸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치료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반응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나빠지는 거에 일단 약물 치료를 따라가 놓고 그 피크가 된 시점에서 그 피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약이 또 있는 그러려고 약을 쓰는 거니까 약을 안 쓰면 그 피크가 돼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고 쓰면 조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초반에 질문 2개 받아봤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이어나가 주셔야 하는 반응성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강직성 척추염의 마지막 4번째인 장병증성 관절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성 관절염의 분류 기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이제 관절염이 이렇게 좌우에 비대칭성으로 오고 1개 내지 2개 이런 몇 개의 관절만 오고 하지에 오는데 선행적인 감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염이라든지 요도염 이런 것이 적어도 1가지가 있어야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 문제를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또 잠복기 이야기도 해주셨었고요. 네. 잠복기가 있어서 적어도 4주 정도, 그렇죠. 4주 이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주가 지나면은 사실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절염이 있을 때는 또 비슷한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슷한 병들을 생각해야 되는 나열을 해놨는데 건선 관련 관절염 그리고 사포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절염이 생기면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농양이 생기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럴 때 사포라는 병을 의심을 하는데 실제 관절 주위에 뼈가 증식을 하고 골염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특히 많이 오는 것이 여기 쇄골 앞쪽에 와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드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병원에 왔다가 여기 가슴뼈가 아파요 하고서는 이렇게 들춰보면은 여기가 통통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흉골 쇄골이죠. 흉쇄관절이라고 하는데 흉쇄관절 부위가 붓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포증후군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것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염 관련 관절염이 아까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했는데 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앓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1년, 2년 수년간 앓는 그런 병이기 오랫동안 앓게 되는 병이군요. 때문에 그런 장염에서도 관절염이 생겨요. 어쨌든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절염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병에서 생기는 관절염은 또 다른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병과 연관된 관절염, 특히 이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고노코쿠스라든지 이런 임질이죠. 임질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관절염, 베체트병, 또 이 파르보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라인병, 이건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병이에요. 미국에서 그 진드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진드기요. 그 라인병이 있고, 그다음에 sarcoid 관절염 이런 관절염들이 이 반응성 관절염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이 엔세이드를 치료를 하고 특히 이제 딘도메타신 같은 것이 알려져 있고 급성 감염이 있다 하면은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클라미디아 요도염이라든지 또는 장내 관절염이라든지 장내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항생제 치료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시작된 이후에는 항생제 치료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좀 연관되어서 만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특히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 척추 관절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만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도염이나 방광염 증상이 있으면 바로 항생제를 투여를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감염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단기적으로 나빠지는 경과를 밟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반응성 관절염이냐
하는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생제 치료를 하면 그런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항생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특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관절염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관절 항류마티스 약제를 쓰게 되죠. 설파사라젠이라든지 또는 아자티오프린이라든지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것을 쓰면은 비교적 이거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네. 이게 많이 요런 약으로 되게 조절이 되고 진행이 오래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항-TNF 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듣는 관절염 또는 부착부염이라든지 건염 이런 데는 그 주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향으로 치료를 합니다. 국소 주사를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네. 치료를 하겠습니다.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오래 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응성 관절염 예, 자체가. 반응성 네. 관절염은. 그래서 치료를 하면 되게 한 3개월, 6개월 사이에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병증성 관절염이란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용어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병증이라 네. 그게 뭔가 하는 게. 그렇죠. 네. 일종의 장병증이라는 것은 장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장에 생기는 염증이 있으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크론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분이 네. 좀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5년 정도 크론병을 앓았는데 관절이 아프다든지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궤양성 대장염을 앓았는데 한 2, 3년 되었는데 관절이 아프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네, 조금 네. 받아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보틀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증상이 일단 계단을 오르고 내려올 때 무릎이 너무 아프고요. 쪼그려 앉을 때도 무릎이 아픕니다. 시큰거리는 느낌도 있어서 관절염이 의심이 가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에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되게 이제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네. 어떤지에 따라서 원인을 좀 추정할 수 있는데요. 네, 성별하고 예, 나이를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그러면 네, 네, 일단 그러면 네. 블루보틀님 질문을 네.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고 안 네. 남겨주신다면 또 다시 돌아와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관절염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무릎 관절염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 수술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상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수술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질문을 해 주셨네요. 이 무릎 관절염도 원인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제일 주셨죠. 많은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네.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제 우리 척추 관절염에서도 무릎에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일단 관절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느끼신다면 상당히 진행한 또 오랫동안 앓았던 관절염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릎 관절염 수술은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성으로 생겨서 예를 들면 그 무릎 반월판 그 연골이 찢어졌다든지 했을 때 뭐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그걸 좀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거든요. 연골을요. 예, 연골 반월판으로 생긴 연골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연골판을 잘라내는 수술을 급성기일 때는 할 수 있고 꼼짝을 못할 게 아플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성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무릎의 연골이. 예, 무릎의 네. 연골이. 무릎의 연골이 많이 그런 대로 남겨져 있다 그러면 수술을 좀 연기하는 게 좋고요. 연골이 달아서 뼈하고 뼈가 거의 닿을 정도로 그렇게 다른 게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켈그레 로렌스 그레이드로 하면 한 4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4기 정도 되면은 뼈하고 뼈가 거의 닿다고 보거든요. 네. 예, 3기 정도는 상당히 좁아진 거고 4기는 뼈하고 뼈가 닿을 정도로 연골이 다 다른 그럼 그게 경우죠. 닿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증상에 관계없이 수술을 권합니다. 뭐 그때는 증상이 생길 수가밖에 없고 걷는데도 지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수술을 그렇죠. 권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대체 수술을 원하죠. 인공관절 대체 수술을 하는 거고 네. 또 수술이 활막염이 아주 심하고 또 어떤 연골이 살아있고 활막염만 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절의 내부 공간을 활막염만 꽉 차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수술을 많이 하시려면 활막만 긁어내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활막만 긁어내면서 연골을 다듬는 거. 그래서 연골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네. 연골 성형술하고 활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월판 절제술이라든지 활막 절제술이라든지 또는 인공관절술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효과,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하는 것을 보고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관절염 수술을 해봐야 될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국소 주사를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개월 내지 2개월을 두고 봤는데 계속 증상에 호전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은 관절염을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방금 한 3-4가지 정도의 또 수술 선택지들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해야 할지가 또 달라질 테고요. 네. 그렇다면 또 자연스럽게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사실은 우리 인생 후반전님의 현재 무릎의 상태가 어떤지 또 하시는 일이 또 어떤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을 많이 쓰셔야 되는지 아닌지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지만 선택지는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라는 걸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점은 요즘은 이제 인공관절이 많이 기술이라든지 인공관절의 기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릎 관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한 10년, 20년 정도는 잘 아껴서 쓰면 더 이상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관절 수술을 하면 이것이 한 번으로 다 끝나냐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다르버린 경우에도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수술을 하면은 관절의 가동 범위는 줄어들기는 하죠. 줄어들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늦추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급하게 수술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절 수술의 시기는 좀 더 늦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급성으로 생긴 관절이다 그러면은 일단 관절이 연골이 찢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바로 수술하는 것은 저희가 권장하지 않고요. 한 달 정도 한 2-3주 기다려 보고
통증의 정도를 봐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수술의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또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어떻게 사용 기간이라고 할까요? 또 유효 기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수술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은 저도 얼핏 들었었던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또 그 이유까지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블루보틀님께서 아직 안 남겨주셨는데 네, 일단 그 질문을 네. 이야기는 해보고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아까 블루보틀님의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무릎이 아프시고 쪼그려 앉을 때도 무릎이 아프시다. 그리고 시큰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땐 관절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원인보다도 관절의 증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관절염의 증상이 네.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평지를 걸을 때는 아프지 않으시다는 이야기이신 것 이야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픈데 쪼그려 앉을 때는 아프다. 이것은 관절의 연골이 조금 약간 손상이 돼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시큰거리는 증상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좀 의심을 가게 하는 증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적어도 간단한 피 검사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무릎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일 저런 것을 피하실 수가 있으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무릎에 특히 안 좋다고.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계단을 오르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기보다 조금, 그나마 네, 괜찮은데 그나마, 네. 이 내려오는 것은 무릎이 아플 때는 절대 피하도록 맞아요. 네.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서 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는 온몸의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에 부담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오를 때는 오르시고요. 내려올 네.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그렇죠. 이용을 해서 네. 물론 그 계단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계단 운동도 잘하면 특히 이제 근육 사두박근, 다리의 사두박근이나 여기 뒤쪽에 있는 이두박근 운동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있지만, 네. 엉덩이 근육 운동에도 좋고,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되게 무릎에 크게 부담이 지장이, 적는데 내려가는 것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내려가는 운동은. 그래서 저희가 등산을 할 때도 등산이 과연 좋은 운동이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려오기도 하셔야 되니까. 내려와야 네. 되니까 올라가시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내려오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 특히 근육이 많이 운동이 되거든요. 여기 대퇴직근이라든지 사두박근 뒤에 있는 햄스트링 이런 게 많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내려갈 때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실 때는 뭐 케이블카 이런 거 타고 내려오시면 그런 거로 오시거나 아니면 이 뭐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들고 지팡이라고 할까요? 제가 등산을 잘 안 해서 그 정확히 명칭 모르겠는데 등산 스틱 같은 거 짚으면서 내려오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한 2개를 짚으면 무릎에 가는 하중에 절반을 그 지팡이가 짚기 때문에 많이 줄어듭니다. 또 등산 꿀팁까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또 내려오실 때는 지팡이를 짚으시면서 내려오시면 조금 운동의 효과를 그렇다면 조금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는 중간에 또 여유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여유님의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왼쪽 엉덩이 부분이 조금 아픕니다. 무슨 이유일런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유가 많겠죠.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또 왼쪽 엉덩이 뭐 잠을 잘못 주무셔서일 수도 있고 또 어제 활동하셨던 부분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등산을 많이 해서 등산을 많이 해서 왼쪽 엉덩이 그 둔근이라고 하거든요. 둔근을 많이 쓰는 경우 다음 날도 이렇게 아플 수가 있죠. 또 관절염의 하나라면은 엉덩이에 천장관절염이 있어요. 천장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왼쪽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천장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척추관절병증이라는 관절염을 의심해야 되고, 뭐 한쪽이 아프다면은 뭐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 분은
뭐 카지노 딜러이셨는데 아, 카지노 네. 딜러인데 엉덩이가 굉장히 아파요. 해요. 아무래도 오래 앉아 예. 계셔야 되는 근데 이제 직업이시니까. 자기가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엉덩이 부분에 점액낭염이 아주 심했어요. 네? 점액낭염이라고 네. 그 뼈하고 근육 사이에 쿠션을 이렇게 작용을 하는 물주머니가 있어요. 아, 또 그런 게 그 있군요. 물주머니가 네. 있는데 그 물주머니가 이렇게 부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약물 치료를 한 2, 3주 해보고 또 이게 일단 원인이 나빠지는 원인이 딱딱하게 그렇죠. 네. 앉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피해보고 했는데 그분은 계속 앉으실 수밖에 없는 직업상 직업이니까. 앉을 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는 그쪽에다가 이제 국소 주사로 해서 점액낭염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졌던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특별히 이렇게 여쭤보시면 네. 또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네.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유가 그쵸. 이유가 없이 네.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왼쪽 엉덩이가 아프다 이러면은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특별히 짚히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또 나중에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장병증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이 관절염이 동반된다 하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크론병 클리닉, 궤양성 대장염 클리닉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내줘요. 네. 보내주는데 뭐 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그 염증 대장염하고 연관된 관절염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를 못해요. 아, 그렇죠. 사실 이게 쉽게 이렇게 이어지지 대장염하고 않으니까요. 관절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이제 이게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서 물론 급성으로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주 특히 궤양성 대장염과 강직성 척추염이 같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를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게 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은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다 모아서 강직성 척추염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봤더니 한 10%까지도 발생을 해요. 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네. 그다음에 그 말초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이 특히 아니다 하더라도 말초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한 10에서 50% 정도 말초관절염이 생겨요. 네. 근데 이제 말초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손가락, 발가락, 무릎 이런 걸 이제 말초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초관절염이 다행스러운 것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HLA 그 B17과 연관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관성이 약합니다. 비교적 높지 않아요.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HLA B27 양성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이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유전인자도 있습니다. 크론스 환자의 약 절반에서 이러한 크로모솜 16번의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크론병은 주로 소장에 생기는 병이에요. 소장. 물론 대장에도 오긴 하지만 주로 침범하는 것이 소장에 오고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염에 옵니다. 뭐 대장염이지만 이것도 소장에도 옵니다. 근데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다른 점이 요거는 그래뉼로마가 형성이 되는 병이고 요거는 궤양이 생기는 병이에요. 되게 다르죠. 뭐 증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피설사 같은 게 오고 복통이 오고 뭐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제 크론병의 경우에는 그 말초관절이 훨씬 한 20%가 10% 20%가 빈도가 생기고 천장관절염은 한 이내에서 7% 생깁니다. 근데 이제
B27과 연관성은 말초관절염의 경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B27이 네. 음성일 수도 있고 네. 천장관절염의 경우에는 있지만 뭐 굉장히 드물다고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말초관절염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일시적으로 오고 되게 저절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좌우에 이제 대칭 관절이 붓게 되고 뭐 그렇게 오는데 천장관절염, 척추염의 경우에는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크론병이 활성도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활성도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배가 이야기죠. 많이 네. 이 크론병이라는 것도 증상이 이렇게 잠잠하다가 또 심하면은 뭐 피설사 같은 게 나오고 복통이 심하다가 또 잠잠하다가 이런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성이 있을 때 관절염이 또 같이 옵니다. 예. 근데 이제 천장관절염은 만성이기 때문에 만성이면서 활동성과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크론병은 이렇게 크론병이나 과양성 대장염이 심하면 이제 수술해서 잘라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술하면 관절염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봤더니 관절염의 관해가 드물어요. 그리고 천장관절염도 효과가 없어요. 네.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행히 최근에 개발된 그 TNF 제제, 항 TNF 제제가 아주 효과가 좋아요. 네. 이것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에도 효과가 좋지만 관절염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빈도가 5 내지 10%의 말초관절염이고 한 7%의 천장관절염이 생기는데 B17 연관성이 말초의 경우는 없고 천장관절염에는 약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패턴도 일시적으로 말초관절염이 생기는데 만성적으로 척추염이 생긴다는 것이고 궤양성 대장염의 활동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그냥 배가 아프고 그럴 때 활동성일 때 관절염이 생기고 특히 펜콜라이티스라고 해서 대장 전체에 걸쳐서 생기는 염증이 있어요. 네. 대장의 일부만 생기지 않고 전체가 퍼지는 염증이군요. 걸리는 네. 염증이 오면은 더 관절염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대양성 대장염도 잘라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관절염에는 효과가 거의 없고 궤양성 네. 대장염은 자체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관절염에는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설파사라진, 이 설파사라진은 장염에도 쓰는 약이에요. 근데 좀 약하긴 하지만 네. 설파사라진을 관절염에 쓰고 스테로이드를 또 사용할 수 있고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여기에서도 뭐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이런 약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TNF 제제, 이 TNF 제제가 나옴으로써 이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관절염의 치료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프릭스맵, 아달리모맵, 특히 뭐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이런 약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TNF 제제 중에 이테너셉트라고 엔브렐이라는 약이 여기 빠져 있어요. 네.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빼놓으셨군요. 네. 그 인프릭스맵, TNF 제제의 3대 약물 중에 인프릭스맵, 아달리모맵하고 세 번째, 그 3대 세 번째는 그거는 궤양성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치료 약물들을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반응성 관절염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비슷한데 네. 되게 TNF 제제까지 가는 경우가 반응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이 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활동성의 경우에 이 약을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써서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의 통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는 도움이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뭐 질문 네. 나중에. 이 요약은 사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이 4가지의 척추 관절염을 말씀해 주실 때 했던 것들 요약해 주신 건데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을 네, 받아볼까요? 네, 네,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도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급해 보이시는 분들 질문부터 좀 받아볼게요. 네. 키보드 매니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척추 관절염이랑 강직성 척추염이 같은 건가요? 병원에서 척추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을 때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30대인 저도 걸릴 수 있나요?라고 예, 해주셨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강의의 처음 부분에 네, 말씀드렸던 그렇죠. 건데,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척추 네. 관절염 중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죠. 한 가지 있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일종의 굉장히 진행하는 그런 병이고요. 척추 관절염은 초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강직성 척추염이 초기에 척추 관절염처럼 나타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단할 때 강직성 척추염은 이게 뼈가 대나무 뼈처럼 굳어지고 천장 관절의 양측에 염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반면에 척추 관절염은 그 천장 관절의 한쪽에만 염증이 네. 있어도 우리가 척추 관절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척추 관절염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이게 용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강직성 척추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일찍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하는 진행하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생긴 질병의 병명이 척추 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 또는 물리치료나 운동이라는 것을 충분히 함으로써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네. 하기 예방할 위한 수 것이 있는. 네.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관절염은 30대에도 걸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요. 이것은 그러니까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대개 강직성 척추염이 다 진행해서 오는 그렇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특히 50대 넘으면. 네. 근데 30대에서 지금 물론 발견을 하신 건 좋은 거니까요. 30대에서 생기는 경우는 아주 흔해요. 오히려 30대가 더 많아요. 네. 20대, 30대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허리나 등이 아픈데 네. 다른 이유가 없고 운동을 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픈데 그러면은 그건 척추염 증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상대적으로 젊다고 느껴지시는 나이에 있으신 분들도 관절염을 피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금 키보드 매니아 그런 등이 아픈 게 뭐 아주 심각해서 어떤 병원을 다닐 정도가 아닌데 어떤 경우는 눈에 홍채염을 반복해서 앓고 나서 안과를 갔더니 혹시 검사하러 류마티스 내과 가보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저희가 등이나 이런 데가 아프세요? 그러면 좀 뻐근하고 뭐 운동 좀 하면 나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은 저 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특히 30대는 많은 병입니다. 네. 젊은 때 많이 생깁니다. 저거는. 네. 또 원장님께서 또 충분한 설명 못 들으신 부분까지 좀 설명해 드렸고 30대에도 걸리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걸리는 것보다도 시작하는 게 40대, 50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시작되는 나이가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한 20대에도 생기고요. 어릴 때 뭐 18살, 15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질문이 2개 정도 남아 있는데 빠르게 한번 하시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버 올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리하게 사용하면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염도 잘 생기는 편인가요? 저는 팔꿈치가 아파서 팔꿈치 관절염인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꿈치가 시큰거리고 움직이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통증도 있고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팔꿈치는 다른 관절에 비하면 통계적으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뭅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팔꿈치가 아주 흔하게 오는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일 경우에는 팔꿈치가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아마도 팔꿈치에만 아프다 그러면은 혹시 뭐 다른 관절 주위의 염증, 예를 들면 그 상과라는 게 있거든요. 내상과 외상과라는 데가 있어요. 팔꿈치에
안쪽에 뾰족 나온 데가 있고 바깥쪽에 뾰족 나온 데가 있죠. 그게 이제 네. 우리가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라고 하는 네. 그런 건데 그게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아니면 그 주위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여기 이제 네. 척골신경 같은 게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이쪽 부분 예, 말씀하시는 그런 거. 게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팔꿈치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네. 훨씬 더 많아서 네. 아마도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어떤 검사를 해본다든지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관절을 쉬는 것이 일단은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 요거는 원장님께서 빠르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남겨 봤는데요. 15층 정도 계단 오르기를 매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천천히 오르는 게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관절의 근육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데 계단 오르기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네. 타고 내려오시고 또 한 가지는 만약 15층 계단 오르기를 바로 시작했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그렇죠. 사실. 예를 들면 뭐 5층, 10층 이렇게 오르다가 뭐 이게 관절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럼요. 예? 네.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릎에 물 찰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처음 시작하셨다면 네. 한 달 정도 두고 점점 그렇죠. 그 강도를 높여서 높여가시는 운동하는 게,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예, 저 사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네. 예. 또 좋은 운동은 맞지만 또 한 번에 너무 높은 강도로 하시다 보면 그게 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15층 정도 오르는 건 좋으시고 천천히 그러나 내려오는 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까지 원장님 모시고 또 반응성 관절염과 또 장병증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척추 관절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나눠 봤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까지 다 나눠 봤고요. 구독자분들의 질문까지 또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목요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에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